평양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겨울이 완전히 시작되기도 전인데 시내를 감싸는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축축했다. 고층 아파트 사이로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은 희미한 노란빛을 흘릴 뿐 도시 전체를 뒤덮은 침묵을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의 시간. 북한의 권력 핵심부가 있는 중앙당 청사 주변에는 평소보다 군인들의 움직임이 많았다. 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거나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정면만 바라본 채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기류는 그 부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군 원수 박정천. 김정은의 오른팔, 북한 군 전략의 핵심, 무기체계 전반을 설계하고 지휘해온 절대적 존재.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었지만 이미 군부 상층과 당 조직에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 박정천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군 총참모부 청사 지하 구역이었다. 새벽 1시 47분 검은색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 한 대가 지하로 들어갔고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량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그 시각 이후로 그의 경호원들마저 모두 교체됐다는 사실만이 중앙당 고위층 사이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었다. 김정은은 평소처럼 냉철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그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최고 지도자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넘기고 잠시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덮었다. 그 옆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던 측근들은 한결같이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확인했습니까? 김정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 하나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위부 부상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취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김정은의 표정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누구도 그 미세한 변화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방 안에 누구도 그 흔들림의 의미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박정천은 단순한 군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은 북한 내부에서 흔히 말하는 보인 비저벌, 파워, 보이지 않는 힘 이상이었다. 미사일 개발, 전술 전략 배치, 군단별 지휘권 인사까지 대부분의 핵심 사항이 그의 손에서 결정됐다. 그런 인물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다는 건 북한 정권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평양의 밤을 가르며 달리던 검은 차량의 CCTV 영상은 이미 분석됐지만 차량이 빠져나가는 장면은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한 번 들어온 차량이 나간 흔적이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장도 실수도 아닐 가능성이 컸다. CCTV가 꺼진 정확한 시간은 1시 53분. 그리고 다시 켜진 시간은 2시 7분. 그 14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중앙당 건물 주변에선 군견 부대와 보위부 요원들이 몇 겹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평양 시내 곳곳에서는 차량 검사와 신분 확인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새벽부터 집을 나서지 못했고 시내로 향하는 간선 도로 몇 곳은 이미 통제됐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그 이유를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박정천의 행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도 경호원들도 가족들도 같은 운명처럼 흔적이 지워졌다. 평양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북한 체제에서 실종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 사라진다는 건 그가 가진 모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완벽했다. 사라진 흔적이 없다. 이것은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완전한 공백이라는 느낌을 모두가 받고 있었다. 김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려다보았다. 평양의 고층 빌딩과 어둠에 잠긴 도로, 희미하게 보이는 군 차량의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창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하필이면 지금. 그가 입안에서 중얼거린 말은 누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 속에는 지금 벌어진 일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북한은 지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사라진 원수 박정천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실종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새벽, 평양의 어둠은 곧 무언가 터질 듯한 기운을 품은 채 묵묵히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박정천이 처음부터 원수였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북녘 산골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다. 어릴 적 그의 꿈은 군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하루에 세 끼만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이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신문지를 덧대고 여름이면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온 가족이 허기를 달래던 시절. 그런 그가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배고픔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는 걸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군에 입대한 뒤부터 그는 오로지 위만 쳐다보고 살았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였고 당이 지시는 곧 진리였다. 상급자의 한마디를 놓칠까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받아 적었고 야전 훈련 때는 발이 부르트도록 행군하면서도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동기들이 이게 무슨 군대냐, 사람 잡는 데지 하고 투덜거릴 때 그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닫았다.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둘씩 앞에서 사라졌다. 지방 공장으로, 탄광으로 혹은 이름조차 들리지 않는 곳으로 배치되었다. 그가 본 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 법칙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장교가 되었고 어느새 별이 어깨에 달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현장에서 지휘를 맡았고 몇 번의 성공은 곧장 그의 경력에 금빛줄을 그었다. 김정은 앞에서 그는 늘 허리를 깊이 굽히며 충성 맹세를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자라났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인가 아니면 몇 사람의 자리인가? 그 질문은 늘 떠올랐다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치 눈 덮인 산에 묻힌 불씨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안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군 원수로 승진하던 날 평양의 대강당에서는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수많은 장군과 당 간부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대형 전광판에는 그의 얼굴과 이름이 번쩍였다. 김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 많았소, 박원수. 우리 혁명의 방패요. 그 말에 박정천은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수님의 믿음에 생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의 인생 최고 영광의 날로 기억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군복 상의를 벗으며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거울 속엔 나이가 부쩍 들어 보이는 중년의 군인이 있었다. 눈가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올라온 동안 내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라졌는가. 그 갈등은 오래 숨겨진 채였다. 하지만 정권이 더 거칠어질수록 그 갈등은 자꾸만 그의 일상에 틈을 냈다. 몇 해 전 한 번의 미사일 시험 실패가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기술적 결함이라고만 쓰여 있었지만 내부에선 책임자 색출 작업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발사체의 궤적이 예상보다 일찍 떨어졌고 외부 언론은 이를 두고 혹평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회의실 안 공기 역시 얼어붙어 있었다. 이 실패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흘긋거리며 눈치를 봤다. 누구든 지목되는 즉시 인생이 끝날 수 있었다. 당시 총괄 책임은 명목상 박정천에게 있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고를 속이고 수치를 조작한 이는 다른 인물이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보위부와 군수공업부 사이에 교환된 문서, 밤늦게 전달된 비밀 보고서, 그 안에 남겨진 수정된 숫자들. 그는 그걸 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향해 천천히 칼을 들고 오는구나. 얼마 후 열린 비공개 회의장에서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수 동지, 이번 실패는 기술위원이 아닌 지휘 책임의 문제입니다. 전반 전략과 일정 조율을 담당한 쪽의 판단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박정천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 고동이 귀를 때리는 듯 했다. 김정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원수, 자네 생각은 어떻소? 그 질문은 단순한 의견 요청이 아니었다. 방 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답변 하나가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박정천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결함과 인사 운영의 문제를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 시험에서 반드시.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김정은이 손을 들며 말을 끊었다. 다음은 없어야 하오. 그 말은 질책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인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날 회의는 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크게 꾸짖는 일 없이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 움직이던 경호 인력이 하나둘 교체되었다. 오랜 부하 장교가 지방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비서로 있던 중년 장교는 갑자기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는 통보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다. 박정천은 그때부터 알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향해 조용히 조여오고 있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와도 집안 공기는 전과 달랐다. 아내는 이유 모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손녀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친구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랑 TV에 나오던 아저씨 중에 몇 명은 갑자기 안 보인대. 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박정천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도 거짓으로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척할 뿐이었다.
그냥 다른 데로 간 거야. 새로운 일을 하러.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본 다른 곳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었으니까.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한쪽에는 체제에 평생을 바쳐 얻은 자리와 권력, 그리고 권력을 믿고 기대는 가족들이 있었다. 다른 쪽에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길에 대한 회의와 죄책감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처럼 미사일과 대포만 앞세운다고 해서 이 나라의 아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그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밤은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찾아왔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비공개로 소환장을 받았다. 장소는 군 총참모부 지하회의실. 시간은 밤 11시. 참석자는 최소 인원. 지극히 간단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사람들의 최후가 겹쳐 보였다. 그런 호출을 받은 이들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문서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순간 떨렸다. 아내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이상함을 눈치챘다. 뭔 일입니까? 박정천은 짧게 대답했다. 회의에 좀 다녀와야겠소. 이 밤중에 또 무슨 회의라고.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부드럽게 아내의 말을 잘랐다. 괜찮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아내는 그때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등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릴 때 그녀는 마치 아주 긴 이별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군 총참모부 지하로 들어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있었다. 그 안에 박정천이 타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는 걸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단지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로 북한 원수 박정천은 평양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뿐이었다. 박정천이 실종된 그날 밤 이후 북한 내부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중앙당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박정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보위부 요원들은 더 바쁘게 움직였고 군부는 서로를 의심하는 기류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불길함과는 정반대로 박정천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것은 곰팡이와 흙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지하실 공기였다. 차갑고 눅눅한 바닥이 그의 손끝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그리고 쇠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류실과 비슷했지만 그는 감각적으로 이곳이 공식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난방관이 삐걱거리며 열기를 뿜고 있었고 누군가 서둘러 설치한 듯한 감시 카메라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잠시 후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은 드시오? 박정천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 음성은 그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의 것이었다. 바로 군 정보총국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그러나 몇 해 전 갑자기 좌천되어 종적을 감추었던 전직 중장 최일성 가명이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낮게 중얼거렸다. 자네 살아있었나? 최일성은 문을 완전히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살아있었지. 그리고 지금 자네도 목숨은 부지하게 된 거요.
박정천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날 왜 데려온 거요? 최일성은 주변을 살피며 소리를 낮췄다. 자네를 구한 거요. 보이부에서 자네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해졌소. 그 회의 소환은 단순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최후 통보였지. 그 말에 박정천의 눈빛이 굳어졌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소.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였지. 최일성은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골랐다. 그는 박정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자신의 좌천 역시 단순한 실책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군부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충돌의 희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조용히 군 내부의 불합리함과 조작된 숙청을 기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자네도 알지 않소? 지금 체제 내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박정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최일성은 이어 말했다. 난 도망친 게 아니오. 기다린 거요. 언젠가 이 체제가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을.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이 결국 타깃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를 구한 거요? 그렇소. 자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희생되면 이 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릴 테니. 박정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몇십 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군부와 체제를 향한 묘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동안 자신도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며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부당했는지 이제야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거칠게 쓸어 올렸다. 난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던 건가? 최일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른 게 아니라 알고도 말할 수 없었던 거지. 우리 모두 그랬소. 그 순간 문 밖에서 두 사람이 숨을 죽이며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젊은 장교로 보이는 그는 빠르게 경례한 뒤 보고했다. 총국장 동지, 평양에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보위부가 박원수를 찾는 수색을 더 확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정천은 낮게 중얼거렸다. 예상했던 대로군. 최일성은 결의를 다진 얼굴로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하오. 그냥 숨어 지낼 수도 있소. 그러나 그들은 자네뿐 아니라 자네 가족까지 지울 거요. 자네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남기지 않을 거요. 박정천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떠오른 얼굴들은 아내, 아들, 손녀였다. 자신을 믿고 살아온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들듯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최일성은 아예 책상 위에 오래된 지도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평양 주변 비밀 통로, 군사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표시한 수십 년짜리 자료였다. 자네를 평양 밖으로 빼내겠소. 그리고 국경까지 데려갈 거요. 박정천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탈북을 하라는 거요? 지금 평양에서 자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길이요. 그 순간 박정천의 뇌리에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보냈던 수많은 보고와 명령, 숙청된 장교들, 울며 끌려가던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고 충성을 선택했으며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그 체제는 결국 그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젊은 장교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수 동지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도 옛날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박정천의 가슴에 강하게 박혔다. 걱정 마시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내가 군인으로서 마지막 해야 할 도리가 아닐 것이오. 나는 더 이상 침묵으로 죄를 쌓고 싶지 않소. 최일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듣고 싶었소. 자네가 변했다는 걸 그걸로 충분하오. 그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양 외곽에 숨겨진 군수시설과 지하 통로를 이용해 감시망을 피하고 최소 인원만으로 움직이는 계획이었다. 박정천은 이동 준비를 하며 문득 말했다. 최 동지, 왜 그러시오? 그동안 미안했소.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 최일성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이제라도 서로를 지키면 되지 않겠소. 오랜 세월 독재 체제 아래에서 서로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두 군인은 그날 처음으로 동료라는 느낌을 다시 되찾았다. 과거의 부당한 명령, 침묵, 죄책감, 모든 것이 그 순간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박정천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 내가 버린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싸우겠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숙청의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평양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국경을 향한 여정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평양 외곽에 숨겨진 지하 통로를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계획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국경으로 가까워질수록 감시망은 더 촘촘해졌고 보위부의 수색대는 이미 박정천의 실종을 최고 경보로 분류해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시작했다. 평생을 군부 중심에서 살아온 박정천은 처음으로 추적당하는 자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발령했던 수많은 명령, 강행했던 단속이 그대로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최일성과 젊은 장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세 사람은 숨죽이며 산길을 걸었고 계곡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그동안 수없이 봐온 북한의 산이었지만 오늘만큼 그 산이 커 보인 적은 없었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시절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이었다. 그 모든 현실이 박정천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여기만 넘으면 감시망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젊은 장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자네 몸은 괜찮소? 박정천이 묻자 젊은 장교는 반쯤 웃으며 대답했다. 전 괜찮습니다. 원수님이 더 힘드실 텐데요. 박정천은 그 말에 멈칫했다. 평생 원수님이라 불리던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 무능력하고 연약해 보였다. 이젠 그런 호칭 쓰지 말게. 그가 낮게 말하자 젊은 장교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산 아래로 작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두만강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 작은 지류를 건너야만 국경선 부근의 폐마을까지 갈 수 있었다. 그 마을엔 오래전 폐쇄된 초소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초소의 지하에는 누구도 모르는 숨겨진 탈출 통로가 있다는 것이 최일성이 수년 동안 조사해온 결론이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잠들어 있는 폐마을로 향했다. 집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오래전에 깨졌으며 벽에는 오래된 슬로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령님을 따라 앞으로 라는 글귀가 부서진 벽에 비틀린 채 붙어 있는 모습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대비됐다. 마을 중앙의 작은 창고 안,
먼지가 쌓인 철문 아래로 최일성이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었다. 여기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강까지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있소. 박정천은 자세를 낮추어 철문을 바라보았다. 쇠는 녹슬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건드린 흔적이 있었다. 그는 순간 불안해졌다. 혹시 누가 먼저 다녀간 건 아니겠소? 최일성은 문을 살피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며칠 전까지 내가 확인했소. 문제 없소. 세 사람은 철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는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곳엔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오래된 배관과 함께 작은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서 희미한 수분 냄새가 풍겨왔다. 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통로를 빠져나와 강가에 도착한 순간 문제는 터졌다. 바로 저편에 있어야 할 암흑의 공간이 아닌 강 위에 밝게 비치는 조명이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순찰용 손전등이었다. 보이부다. 젊은 장교의 속삭임이 박정천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순찰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강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 보였다. 밤 기온은 이미 영하로 떨어졌고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다. 지금 아니면 못 나갑니다. 최일성이 절박하게 속삭였다. 그 순간 박정천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떠올렸다. 아내의 떨리는 눈빛, 손녀의 작은 손,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버렸던 사람들의 얼굴. 가겠소. 그가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최일성은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담갔다. 물은 한순간에 허리까지 차올랐고 강물의 세찬 흐름이 몸을 끌어당겼다. 강발 밑돌은 미끄러웠고 발을 디딜 때마다 중심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저편에서는 보이부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고무장화가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툭툭 울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다. 강 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한 장교가 소리쳤다. 거기 서라. 순간적인 정적 후 총구의 실루엣이 강 건너 어둠 사이로 드러났다. 박정천은 순간적인 공포로 숨을 멈췄지만 최일성이 그를 감싸며 강물 속을 가리켰다. 고개 숙여. 총알은 위를 지나간다. 순찰대가 지른 경고탄은 강가 나무를 스치며 터졌다. 총성이 어둠에 퍼졌고 강물 위로 튀는 파편들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박정천은 온 힘을 다해 강 저편을 향해 헤엄쳤다. 손끝이 저려왔고 다리는 거의 감각을 잃어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가족 반드시 지킨다. 그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다. 강이 끝자락 젊은 장교가 먼저 도착해 박정천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산비탈 위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은 국경선 경비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작은 은닉처였다. 세 사람은 그 집 내부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따뜻한 난로와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다. 시선이 익숙한 실루엣을 향해 멈췄다. 정천 동지. 아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남편을 향해 다가왔다. 당신 정말 살아있었구려. 박정천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 순간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온기를 느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이 포옹이 더 갇히고 눈물겨웠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낮게 말했다.
미안하오, 너무 미안했소. 아내도 흐느끼며 대답했다. 살아만 있어줘도 고맙소. 최일성과 젊은 장교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다. 박정천의 굳어있던 마음은 그 순간 부서져 내렸고 그는 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박정천이 묻자 최일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우리가 안내하오. 이 강을 넘은 뒤의 길은 처음엔 낯설겠지만 곧 자유로운 땅이오. 박정천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세계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파괴가 아닌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 새벽 희미한 불빛 아래 가족과 동료들의 손을 잡은 채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의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